네, 로봇공학 2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로봇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로봇 기술이라는 것은 소위 로봇 기술의 3대 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소위 위치 인식 기술, 목표점을 통해서 시작점을 통해서 어디 목표로 가려면은 우리도 인간도 보면은 뭐 별을 보면서 고대 시대에서는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방 안에서 우리가 돌아다닐 때도 어디가 거실인지 어디가 주방인지 이렇게 알아내는 것처럼 주위 환경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죠.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변에 대한 이 환경인식 기술과 그리고 자기의 위치, 이미 알고 있는 위치와 환경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내부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지도라든가 또는 공간적인 어떤 구조를 이미 기억하는 상황에서 실제 눈으로 본 것과 비교해 가면서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이죠.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위치인식 기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3차원 물체들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물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고, 이런 물체 인식 기술은 전부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러한 인공지능적 기술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우리가 인간에게는 쉽지만 어려운 물체 조작 기술이죠. 이렇게 복잡한 핸들을 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이 도구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 로봇에게는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기술이고, 아직 우리 현재 로봇 기술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지능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조작 기술, 위치 인식 기술, 물체 핸들링 기술이 아직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기술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난제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인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치인식 기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인식해서 어디가 탁자인지 어디가 벽장인지 선반인지 이런 것을 알아냄으로써 그거를 상대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서는 센서가 사용이 되는데요.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있어서 일종의 스캔을 통해서 3D 공간 인식을 하게 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주변의 3차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시적으로 지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지도를 작성하는 거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 위치 지도 작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Synchron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인데요. 이 기술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링크를 또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립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유니스트에서 전기과 그리고 인공지능대학원 겸임을 하고 있는 유현우라고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에 앉아 있을 때 놀이기구가 이제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간다 혹은 뭐 뒤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잘 캐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인지를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주변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혹은 뒤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변 환경을 봄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그때그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반으로 이제 로봇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기술이 바로 슬램입니다. 네,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인데, 로봇이 미지의 환경, 알지 못하는 환경, 알고 있던 환경이 아니라, 물론 알고 있던 환경에서도 가능하지만요, 모르는 환경 동시에 풀게 됩니다. 그래서 Simultaneous, 동시에 Localization,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고 and Mapping, 네, 맵을 추정한다. 네, 이런 RGB 그 색깔 이미지 기반한 어떤 특징점들, 엣지, 그 경계라든지 이제 엣지라든지 라인 이런 것들을
특징점으로 잡아서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기법인데 ORB 피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ORB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한 슬램 예시 동영상인데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기반으로 드론이 이렇게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방금 관측했던 점이 조금 움직였어요, 뒤로. 그러면 드론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트라젝토리를 추정하고 주변에 이제 랜드마크들, 점들도 같이 추정해서 지도에다가 흩뿌리는 것이 슬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라이다 슬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죠. 자, 시간 관계상 비디오는 적당히 보고. 네. 자, 필요한 분야는 사실은 이제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 자체만으로도 우리 휴대폰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누구 얼굴을 태그하시겠습니까? 전 인스타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인스타에도 그런 게 있겠죠. 혹은 어느 장소입니까? 요새 구글 렌즈 이런 것도 많이 쓰시죠. 이건 무슨 동물이다, 무슨 꽃이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이런 컴퓨터 비전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차량 번호 인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은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보틱스가 궁극적으로 표상하는 바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바로 옆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 혹은 사람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 모든 환경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는 환경을 사람과 똑같이 인지를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원하는 태스크를 저희가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우리처럼 물체 단위로 인지해야지 어떤 물체를 찾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잘 찾을 수가 있겠고, 방금 전과 같이 지금 보여드렸던 슬램 기법과 같이 그냥 공간을 3차원 점으로만 인지하고 끝난다면 저희가 화장실을 찾아봐라, 좀 더 고차원적인 레벨의 인지를 요구했을 때는 그거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네, 지금 설명은 이렇게 물체인식 기술과 환경인식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로봇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좋은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1시간짜리 비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슬램 기술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반의 물체인식 기술, 또 결국은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3차원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들이 다 활용이 돼서 이것이 점점 서로 상호 발전이 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오고 있다. 이러한 좋은 내용의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유사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이것은 이제 욜로 5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카메라에 붙여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그 로봇이 관찰한 주변의 인물들을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 물체들을 분류하고 어느 것은 소화전이다, 어느 것은 깔때기 모양의 안내판이다, 어느 것은 보행자이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파악이 돼야 당연히 자율주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율주행 또한 대부분의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 기반이다, 또 실시간 기반이다 해서 우리가 1초에 프레임 레이트이 보통 60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한다면 60분의 1초 만에 영상을 해석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고,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공지능이 경량화되고 네트워크 구조가 조금 더 최적화되어야 되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물체인식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3차원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2D 클래스, 2차원으로만 영상을 보고 형상을 하지만 로봇이 이러한 뭐 의자를 앉는다든가 물체를 짚는다든가 할 때는 3차원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이 욜로 기술과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난제인 물체 핸들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직립보행이 되면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앞발이 물건을 줄 수 있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영상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 첫 장면이긴 하지만 최초의 유인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두 손으로 어떤 물체를 핸들링함으로써 지능이 발전하게 됐고 그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봇도 이러한 핸들링 기술을 최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핸들링 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물체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택배로 배달된 달걀 한 판이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럼 달걀 한 판을 포장지에서 뜯어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 판판으로부터 하나를 손으로 쥐고 그것을 냉장고에 이렇게 넣는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동작이지만 여기에는 로봇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달걀 하나하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손가락 제어를 해서 그걸 살짝 짚는 동작 그리고 그것을 다시 냉장고에 넣는 동작에서 빈자리에 이렇게 놓는 동작까지의 이런 핸들링 작업 이런 동작까지도 언젠가는 로봇이 이렇게 가정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뭐 가정에서 노인을 돌봄 로봇이 된다든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로봇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로봇의 파지 능력 그리고 로봇의 컴퓨터 비전에 의한 물체 인식 능력 그리고 단순히 파지 능력도 이제는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힘을 반영해서 깨지지 않도록 잘 핸들링 해주는 그런 소프트 핸들링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로봇의 세 번째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조금 더 주제를 바꿔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잠깐만 멈춰볼까요? 네, 로봇 핸들링 기술의 현황으로 잘 볼 수 있는 비디오를 또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년 전 로봇 미래 컨퍼런스에서 우리 MIT의 김삼배 교수님이 발표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에는 아주 로봇 파지 기술의 현재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는 로봇 플러스 TV입니다. 네, 좀 더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이렇게 엮어서 발표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개척된 새로운 로봇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돼야 할 내용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로봇의 역할이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로봇 하면 생각나는 사진들이죠,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 이렇게 로봇팔,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팔. 그게 아마 우리가 로봇이라는 걸 접하기 가장 첫 번째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대중들한테는 조금 새로울 수 있죠. 대중들한테는 어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그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어떻게 로봇이라고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바퀴 달린 로봇도 로봇이라 그러죠. 이게 뭐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이렇게 알아서
정보 전달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해진 기계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자, 이 로봇을 정의하기 참 어렵긴 한데 자, 제가 조금 넘어가 이제 보도록 4차 산업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건너뛰어서. 생각할 때는 이 로봇이라는 것 네. 다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제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핸드폰,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터랑 좋은 하드웨어가 이제 결부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죠. 된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이냐. 이 지능과 이 많은 정보와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와 인터넷 이런 3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을 다 이제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서비스까지 가능할 것이니까가 어떻게 보면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핸드폰은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실은 그냥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사람만큼 지치지도 않아요. 로봇은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보다 힘도 훨씬 좋고 뭐 사람보다 물론 크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물리적인 서비스를 로봇이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을 왜 못 만드냐? 왜 공장에서 사람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냐 아직도? 여태까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로봇이 다 하고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공장용 로봇은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공장 로봇들은 실은 지능이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정밀하게 짜놓은 위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반복 동작만 하고 있는 거죠. 실은 로봇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로봇을 처음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해서 로봇을 처음에 만들어서 푸마의 최초 로봇을 개발한 분이 제가 스탠포드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빅터 샤이만이라고 그분이 첫 로봇을 만든 것이 1970년 조금 전이었어요. 50년 전이네요. 자, 넘어가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쓰는 말로 물리적인 운동 지능이 없어요. 네. 자, 또 한 조금 가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람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사람은 핸들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로봇이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동영상 왼쪽 위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과를 짚는 동작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제가 이 사과를 짚는데 보질 않고 짚어요. 실은 우리가 뭘 짚을 때 이렇게 눈으로 자세히 보고 짚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손을 던져서 손가락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짚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제일 어려운 사과를 짚죠.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손이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실은 이걸 짚는데 이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제 손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부딪히죠. 손가락 뒷부분에 이렇게 사과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사과가 몇 개가 손에 닿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집을 줄 알았는데 부딪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과를 집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사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과들이 손에 들어와요. 한 5개 정도가 손에 이렇게 닿는데 그 중에 하필 가장 어려운 사과를 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집고 아래로 더 내려가서 파고 들어가는군요. 손가락 위치를 바꿔서 집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더 집어넣고 집어요. 집어갖고 와요. 이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뭐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지능이 굉장히 멍청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사과를 하나 짚는 동작에서도 의사결정을 서너 번씩 바꾸는 이런 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의사결정들이 0.5초도 안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다음 얘기를 제가 기억이 없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손이 이것을 만약에 로봇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감도 오질 않아요. 자,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정말 똑똑한 지능을 가진 물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왜 못 해왔는지 여태까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게 이 왼쪽에 보신 이 동영상 이게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이 로봇들이 이 달파 로봇 챌린지 이게 뭐 재난 구조 관련된 상황을 이제 시연하는 챌린지였는데 보시면은 이 로봇들은 굉장히 공장 로봇과 다르게 생겼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만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실은 공장용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용 로봇들은 굉장히 정밀한 동작만 잘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목적인 거죠. 공장은 그렇게 짜져 있고 그렇지만 이 로봇 공장용 로봇은 실은 여러분 이제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봇들이 다 바닥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우선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바닥에 붙어 있고 이미 이 자동차 이렇게 프레임 오면은 자동차에 어디에 가서 용접을 해야 되는지 위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카메라도 없어요. 로봇이 이제 정해진 위치만 가서 똑같은 동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봇이 이제 공장을 벗어나서 우리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앞에 핸들링 로봇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동기에 대한 기술이 저희 랩의 어떤 많은 성공을 이뤄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인공 근육 기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사족 로봇.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꼭 사족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족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MIT의 저희들한테는 잘 치타 와닿지 않아요. 로봇이죠.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봇이 발이 땅에 닿았을 때는 힘 조절만 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위치 조절하고 그래서 공장용 로봇처럼 그냥 위치 제어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느끼고 충격 흡수도 하고 이렇게 훅 밀어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거죠.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플렉서블하고 정말 부딪히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균형을 잡고 사족이 로봇이 움직이는 데만 쓰였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구동기와 이런 어떻게 힘을 조절하는 기술들이 이제 사족 이상의 이제 다른 데에도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저렇게 뭐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시뮬레이션 기술하고 연동을 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족 보행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예시를 찾아서 이것을 연결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로봇 핸들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족 보행이라든가 또는 중심을 잡는 기술 이렇게 우리 중력을 기반으로 한 물리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 55분 되는 영상이고 유튜브 링크를 전부 걸어놨고 또 오늘 제 강의 자료도 전부 제가 이 강의 동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질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로봇 산업의 현주소와 로봇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에 관련된 제가 질문지를 과제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 강의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교시, 2교시 두 개의 영상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로봇공학 응용이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로봇 기술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미래 세상은 어떻게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또 우리 미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로봇을 공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대한 어떤 역량 있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로봇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점점 컴퓨터의 속도는 앞으로 30년 동안 더욱 빨라질 것이고, 분명히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로봇 기반으로 해서 로봇 기술을 가진 국가만이 이제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시장은 커지고 일자리는 점점 로봇에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더 많다는 것이죠. 반도체 기술과 컴퓨터 기술, 제품의 안정화된 기술조차도 다 이미 로봇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는 시대가 열렸고,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가 식당, 또 택배, 물류, 내 서비스까지도 전부 이제 로봇에 의해서 호랑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가 스마트폰이 정보의 기기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듯이 로봇과 물리세계가 연결되면서 아까 김삼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점점점 지능화된 세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기술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물체를 핸들링하거나 인식하고 위치를 잡는 그런 기술의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로봇들이 드론처럼 또는 3차원 공간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공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자기 스스로가 로봇을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3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사과를 짚는다든가 이런 복잡한 핸들링 기술까지도 전부 이제 로봇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고, 이러한 기술의 마지막 난제로서 우리 김삼배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로봇 기술이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연동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인지를 더욱더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니티와 언리얼 5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로봇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과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것이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 되고 인공지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